온몸에 털이 난 놀라운 늑대 인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의 머리를 기념물로 수집한다는 기상천외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UFO 목격담이나 우주선의 착륙 흔적, 외계인의 납치 같은 기사들이 많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닮은 외계인들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UFO를 빛나는 방패라고 했고 그리스인들은 불마차라고 불렀습니다. 또 중국인들은 그것들을 화선, 즉 불배라고 했죠.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그 특이한 하늘의 현상을 기록하는 것을 필생의 의무로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역사는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프랭크 스트레인지스 박사는 UFO에 대한 저술과 강의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또 전미 UFO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위원회의 회고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사가 작성된다고 합니다. 그는 45년에 걸쳐 UFO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펜타곤의 이방인이라는 책에서는 금성에서 온 멜리언소라는 우주선 선장과의 첫 만남과 관계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합니다. 당초 멜리언소 중령은 오거스트 로버츠란 공군 사진사가 제게준 사진 속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만한 사진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뉴저지주 하이브리지에서 열린 야외 UFO 강의 장면을 찍은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더군요. 그 후 얼마 안 돼서 전 워싱턴의 한 교회 집회에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한 여자가 연단 쪽으로 오더니 이 사진을 알아보고는 제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나겠냐고 하길래 정말 그러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로 내려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 그날 밤 잠을 설쳤고 다음날 아침 8시쯤 로비로 내려갔더니 절 펜타곤으로 데려가더군요. 제가 들어갈 때 경비원 2명이 있었고 또 경비원 2명을 거쳐서 나왔지만 신분증 검사도 안 했습니다. 멜리언소 중령이 바로 이 사람인데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멜리언소 중령은 금성에서 왔으며 또 그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그의 IQ는 펜타곤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사진처럼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펜타곤에 한 3년 동안 있다가 1960년 3월 16일 아침에 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1년쯤 지나 제가 차를 몰고 비버리 힐스로 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나타났어요. 정확히 1년 뒤인 1961년 3월 16일입니다. 제 차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안녕 프랭크, 잘 있었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세우고 나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앞좌석에 타더군요. 그 후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인지스 박사에 의하면 멜리언소의 우주선은 현재 네바다주의 인공호수인 미드오 부근 사막지역 어딘가에 있다고 하며 간혹 사정이 허락할 때 멜리언소를 빅토리 1호라는 그 우주선상에서 만난다고. 저와 멜리언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말입니다. 제가 비밀을 지키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일정한 시간 계획의 틀에 따라 행동을 하며 자신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설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프랭크 스트레인지스 박사의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멜리언소가 아니라면 이 사진 속의 수수께끼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말 거대한 우주선이 미로 부근에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해마다 수천 명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 보였을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 답을 얻을 때까지 프랭크 스트레인지스 박사와 멜리언소와의 만남은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기상천외한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인지스 박사는
그 기상천외한 놀라운 만남을 하고도 아무 탈이 없었지만은 캘리포니아의 악당 호아킨 무리에타 씨의 경우는 1853년 캘리포니아 토벌도를 만나서 그만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터로저의 월터 존슨 씨는 서부시대 기념물 수집가로서 그의 기괴한 소장품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전 평생 옛 서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로 캘리포니아의 역사와 남북전쟁, 그런데 말이죠. 오랫동안 총도 수집했고 인디언 유물과 서부의 유물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아끼는 건 여기 이 후아킨 뮤리에타입니다. 1853년 7월 7일 캘리포니아 토벌대는 러브 대장의 지휘하에 칸티나강에 매복해 있다가 후아킨 무리에타 일당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토벌 성공의 증거로 후아킨의 머리를 잘랐는데 그것은 여러 술집들을 떠돌며 전시되다가 스토크턴 하우스에서 전시되는 것으로 현재는 월터 존슨 씨가 소장하고 있는 정말 특이한 서부 역사의 유물인 것입니다. 때때로 언론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허위 기사를 보도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늑대 소년이라는 별명을 지닌 두 멕시코 소년들에게 대한 기사가 처음 보도되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빙성이 없는 아주 조잡하고도 날조된 기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하는 레니와 레리, 라모스 형제는 이처럼 인간 늑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희귀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짙은 검은색의 곱슬곱슬한 털로 뒤덮여 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14살인 형 레리와 9살인 동생 데니, 이들 형제는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의 친척 중에도 이런 희귀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형제들은 한때 싸구려 쇼의 구경거리로서 로스 미노스 로보스, 즉 늑대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괴물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은 멕시코 국립 서커스 단장인 로베르토 캄파시의 덕분이었습니다. 최근엔 영국으로 공연을 다녀오기도 했죠. 유난 극단에서 처음 그 애들을 보게 됐을 때 전 아이들 부모를 찾아가서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정말 그 애들을 친자식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죠. 전 그 애들을 직접 가르쳐서 훌륭한 고개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담력이 있는 애들이라 얘는 공중제비를 아주 잘하겠고 작은 애는 잘할 것 같은데 놀기를 너무 좋아하죠. 영국의 전문의들이 이들의 의학적 상태를 조사해봤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 아르헨티나, 미국에서의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증세는 워낙 희귀한 사례가 되어나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약물 복용이 유사한 증세를 일으키는 사례는 있습니다. 아마 모발 성장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작동돼서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온몸의 모낭이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특히 안면과 두골 부분이 심해요. 영국이 마음에 드니? 계속 평생 서커스단에 있고 싶니? Kami ang sirkus Manila. Commercial film mo. 자기한테 서커스가 인생이랍니다. 서커스가 없으면 자기도 죽는데요. 이런 증상을 치료하려면 왜 모낭이 끊임없는 자극을 받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면도를 해서 털을 깎는다 해도 우리가 보통 수염을 깎을 때처럼 잠깐 동안만 괜찮을 뿐이고 영구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전기침으로 털 제거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자극 때문에 금방 다시 자라나거든요. 이제 그들은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서커스단이 마을을 떠나는 날이라 이 마을의 정든 관람객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엔 냉동인간을 만드는 인체 냉동술의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라에 대한 얘기도 이어집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운명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들이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을 지어 자신들의 위협과 정복을 영속화하려고 했고 태평양의 포리네시아인들은 왕이나 왕족의 유해를 물실 속에 은밀하게 숨겨두고 적들이 그 뼛속에 있는 만화, 즉
힘을 훔쳐가는 것을 막으려 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중세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자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개념도 점차 달라지게 됐고 장래의식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 묘지에 내장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들이 도시가 되고 또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해 가면서 묘지 공간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시민들의 유해들을 파헤쳐 따로 옮겨다 모아놓는 유골 안치소가 생기게 됐죠. 놀랍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풍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기리는 묘비는 없어지고 무덤에서 파헤친 두개골 위에 마을의 화가들이 고인의 이름과 사망일자를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해골들은 마지막 안식처인 유골 안치소로 옮겨집니다. 이들은 미래의 어느 세대가 또 옮겨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죠. 멕시코의 과나후안토 교구내에서 죽거나 묻힌 사람들에게 대자에는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비싼 묘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시신들을 파헤쳐 내놓았는데 건조한 토양 속의 무기물 때문에 벌써 미라가 돼 있었습니다. 파헤쳐져 성당 복도에 놓여져 있는 이 미라들은 그들 마지막 순간의 생생한 표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썩어 없어진다는 사실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도 영혼처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죠. 이런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체 냉동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시신은 사후 24시간 내에 냉동 보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먼저 피를 빼낸 다음 성분 조정이 잘 된 영양액을 순환계를 통해 흘려 넣습니다. 그런 다음 신체 조직을 관류장치에 연결시키고 글리세롤 용액을 시신 조직 내에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냉동 시에 조직 손상을 줄이고 세포의 열화를 방지하게 되죠. 시신을 냉동시키는 데는 언젠가 미래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트랜스타임사는 인체 냉동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실술엔 상당한 비용이 되니까 아마 그 돈은 고인의 유언장 속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시신은 침낭 속에 넣어져서 다시 플라스틱 케이스로 둘러싼 다음 액체 칠소를 채운 캡슐 속에 안치해 뼛속까지 얼어붙을 영하 160도의 온도로 냉동됩니다. 만일 이 인체 냉동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과거의 인간들이 되살아난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집트인들도 죽은 후 영원히 계속 살 수 있도록 시신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미라 처리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무려 7억 3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인들을 미라로 만들 수 있게 했던 비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최근에 그 방법이 부활됐는데 그 생생한 재현은 플로리다주 린디악에서 이루어졌죠. 방부 처리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고대 미라 처리술은 이와는 달리 지금 이 학생들은 이미 없어진 그 기술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심취해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 위장을 드러내고 간과 존 추 교수는 장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이곳 린디악 장의학과의 학과장입니다. 그의 꿈은 현대에 들어 최초로 인간을 미라를 만드는 것으로, 그것은 이미 1500여 년 전에 대가 끊긴 일입니다. 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이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착수금도 있어야 하겠지만 수몸사는 미라 처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을 착상하게 됐어요. 저도 제가 단연간 연구해온 일이라 이 일을 같이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1500년이 지난 오늘에 미라를 재현해보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재현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의사가 시신을 미라 처리를 하는데에도 전통적인 일반 장례식 절차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절차들이 그대로 행해지는데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관뚜껑을 열어놓았다가 바퀴차로 실어 밀폐된 곳에 밀어넣은 다음 영생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시신을 미라 처리 장소로 옮겨옵니다. 그곳에서 시신은 갈비뼈 안쪽 밑으로 25cm 정도 잘려지죠. 이제 내장기관들과 흉부와 복부의 대동맥을 빼내는데 거기부터 내장기관들을 밖으로 꺼내서 잡아서 쭉 빼내고 용기 속에 담아 기관들을 가만히 통 속에 넣죠. 깨끗이 씻고 살균을 해서 준비가 끝나면 시신과 함께 커다란 통 속에 넣습니다. 시신을 넣는 커다란 통 속에는 약용염과 화학약품들로 만든 특수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장의사가 입는 특수한 옷과 마스크는 그 약품들과 시신 자체에서 나오는 독소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덮개를 덮고 봉했다가 매일매일 다시 열어 용약들을 보충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7에서 12일이 지나면 시신을 꺼내서 다시 한번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 눈에 너무도 익은 헝겊초루로 시신을 꼼꼼히 감싼 다음에 폴리우레탄 액체로 만든 미라형 틀 속에 넣고 봉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미라가 되신다면 어떤 미라형 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형태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식으로 한 건 그 장중하고 화려한 맛 때문이지만 사제복을 입은 성직자의 모습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카데미 상의 오스카 모양이라든가 어떤 모양이든 가능합니다. 비용만 대준다면 어떤 형태로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틀이 완성되면 어떤 곳에 두는 게 좋을까? 이런 미라형 틀들은 가정 묘당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현재 솔트레이크 시티의 산악지대에 설치 중인 것도 있죠. 이런 미라형 틀을 둘 장소는 모두 각각 다르겠지만 전 세계 어디로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묘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맞게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런 미라형 틀을 봉치하는 데는 보통 간호세로 3m 정도 크기의 묘당이면 될 겁니다. 저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 내가 살았던 적이 있다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그리 좋은 곳에 가면서 여러분이 아끼던 애완동물들은 그냥 놔두고 가야 할까요?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미라 전문 회사인 수몸사는 내세를 이용한 애완동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라로 봉안되어 무덤 속에서 쉴 때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메리도 미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루스터는 이곳 피라미드 집에서 저와 함께 여러 해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 개의 주인은 케이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스러운 루스터가 죽었다며 루스터를 미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앞으로 있게 된 요당 안에 설치해 줄 것도 원했지요. 케이 헬렛이도 미라가 될 예정인데 그 커다란 요당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루스터도 그녀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물론 수몸사의 설립자인 코르키 라시도 기르던 애완동물 2마리를 2년 전에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오스카라는 고양이와 버지라는 개가 죽었을 때였죠. 최근엔 엑스레이로 그들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오스카가 죽은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고양이를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던 수의사가 사진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모든 근육 조직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눈의 수정체도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미라가 됐습니다. 아마 그의 몸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도는 한엔 말입니다. 수몸사는 일반적인 매장 문화의 새로운 대체안을 제시한 회사입니다. 미라 형태 속에 봉인되어 우뚝 솟은 멋진 묘당 안에 안치된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집트의 왕들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세기의 정보혁명이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첨단 과학의 세계를 눈앞에 둔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어쩌면은 위안이 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민족들과 마을과 사물들이 합리성만을 추정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도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너무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들을 기상천외한 불가사의의 세계에서 일상의 세계로 보내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